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4호 제3면 기사입니다. 이영봉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관련 민원상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더민주, 의정부 이 도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민원을 접수받고 현안 사안과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2019년부터 시행한 장애인 동료지원과를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해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020년도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과 5명 배정에서 2021년 2명으로 축소될 상황으로 3명이 실업상태에 처한 대책을 요구받고 경기도의 인원 충원 요청과 선정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16개 시군이 사업에 신청한 상황으로 수요조사 및 공모사업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군 간 사업량 및 예산에 맞춰 하반기에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열대 전반기 보건복지상임위원으로서 현 사업에 대해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 번의 효과보다는 사업 설계부터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 상황을 꼼꼼히 챙겨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하반기 잔여 사업비를 통해 시군의 인원이 재분배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불합리한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때문에 경기도민 6만여 명 역차별. 보건복지부가 2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 방안 연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초 현행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 기준은 6개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시는 중소도시, 구는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 기준은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초수급 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실제로 현재 기초생활수급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 기준이 다르다.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각각 다른 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도시로 분류된 경기도 내 시의 경우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제도 취지와 다르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87만 6천 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1당 평균 전세 가격 217만 6천 원보다 오히려 70만 원이 높다. 평균 매매 가격 역시 1당 440만 4천 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가 325만 4천 원보다 115만 원이 높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9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인 쌓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인천에 사는 쌓인 가구는 6,900만 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소득 환산액이 0분으로 잡힌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 쌓인 가구는 4,200만 원의 공제 기준만 적용돼 2,700만 원의 재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때문에 인천에 사는 쌓인 가구 중 소득이 120만 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선정 기준인 146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26만 원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 가구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는 이렇게 시 도별 주거유지비용 공제 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이 약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광역도 내 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 내 19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등 3개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합리한 공제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종섭 위원장, 용인 특수학교 마무리 공사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용인사, 은 2일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1원의 특수학교로 설립 중인 용인다움 학교의 마무리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3월 1일자 개교에 맞춰 부임한 신임 교장과 교직원, 입학 예정인 학생의 학부모 및 장애인 학부모 단체 대표, 도교육청 행정국장 등 교육청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학교 마무리 공사와 개교 준비에 따른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학교의 소재지 도의원인 지석환, 더불어민주당, 용인 1, 의원과 용인 지역의 특수학교인 용인 강남학교장,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도 배석해 새로 신설되는 용인다움 학교의 공간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 자리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 지역은 1370여 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으나 그동안 특수학교가 용인 강남학교 한 곳에 불과하고 재학 인원도 1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수학교의 추가 신설이 용인 교육의 오랜 수건이었다고 말하고 특수학교가 없어 먼 거리를 통학해야만 했던 학생들이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오랜 기간 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한 지난 세월이 이렇게 특수학교 설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특별히 지역 도의원이신 지석환 의원님과 하석종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님도 배석한 만큼 차질 없는 개교 준비와 개교 이후에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이 방문한 이날 학교는 준공검사가 실시되었으며 마무리 청소 작업과 학교 주변 진입도로 포장 공사가 이루어지면 학교의 시설 공사는 마무리된다. 초대 용인다움 학교장으로 부임하는 전영숙 교장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곳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가 이렇게 훌륭하게 신축되어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3월 2일부터 학생들이 차질 없이 새 보금자리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신설학교로서 학교 운영에 부족한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도교육청, 용인시와 함께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22,499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으며 이 중 4,915명만이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재학률은 21.8%이다. 2021년 3월 1일자로 용인다움학교 이외에도 의왕정음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어 재학률은 상향될 전망이며 특히 용인 지역의 경우 이번 특수학교 신설로 인해 그동안 10.9%에 머물렀던 특수학교 배치율이 25%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용인이 특수교육 오지라는 오명은 옛 이야기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안전하게 공부해요 지역아동센터 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부해요 군포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물품 전달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수광 은 5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포 기쁨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안전하게 공부해요 후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연구원은 이번 후원 캠페인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수광 원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다라며 이번 후원을 통하여 아동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정성을 다할 예정이다. 한국수어교재 수화 등 3권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청, 청장 김현모, 은 2월 3일 제1회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한국수어교재 수화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 또한 1910년대 실시된 토지조사와 관련된 유물인 고성구 간성기선점 반석과 연희전문학교의 언더우드 교장이 건립했던 주택인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을 같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 예고 기간을 마친 일제강점기 당시 불교 관련 서적인 대각교의식, 은 문화재로 등록한다. 참고로 한국수어의 날은 농인들의 공용어로서 한국수어의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2월 3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한국수어교재 수화는 1963년 서울농아학교, 현 국립서울농학교의 교장, 교사들이 수어를 체계화하고 한글로 설명한 교재로 문법적 인위적 수어가 아닌 농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인 수어를 정리한 내용이다. 한국 청각장애인들의 언어 생활을 기록했다는 점과 이들이 교육, 사회 등 각종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바지했다는 점 등에서 사회 역사적 가치와 희귀성이 높아 문화재 가치가 크다. 고성구 간성기선점 반석은 1910년대 국토 전역에서 실시된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삼각측량의 기준이 되었던 유물이다. 본 유물은 근대 측량 기법을 통해 전국 면적, 지형 등을 계량한 우리나라 측량의 기틀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로 역사 학술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의 제3대 교장인 H.H. 언더우드, 한국명, 원한경, 박사가 1927년에 거주 목적으로 건립한 주택이다. 연세대학교의 역사적 흔적들이 건물 곳곳에 남아있으며 독특한 건축 형태와 함께 근대기 서양 주택 양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에 등록 예고한 한국수어교재 수화, 고성구 간성기선점 반석,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 등 3건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등록문화재 제803호가 된 대각교의식, 은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던 백용성, 백룡성, 1864 물결표 쌓인 1940, 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대각교를 창립하고 저술한 서적이다. 대각교의식, 은 일제강점기 불교계에서 행해지던 복잡한 각종 의식, 예불, 향례, 혼례, 상례 등을 실용적으로 간소화하고 왕생가, 권세가 등 찬불가 7편을 수록하고 있다.
본 유물은 불교 의식문을 한글로 보급하여 일제강점기 불교의 대중화와 개혁을 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한 점에서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대각교의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갈 것이다. 미랄복지재단, 시청 각장애 아동 촉각치료 방문 지원 사업 실시. 미랄복지재단, 이사장 홍정길, 에서 운영하는 헬렌 켈러 센터가 시청 각장애 아동 촉각치료 방문 지원 사업을 25일 월부터 실시한다. 촉각치료는 감각장애를 가진 시청 각장애 아동의 인지 감각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시청 각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촉각치료 기관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헬렌 켈러 센터는 시각과 청각의 중복장애가 있으며 탄생 이후 적절한 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시청 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치료사의 1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뇌와 손을 자극해 소근육과 대근육을 향상시키고 표현력과 집중력 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총 10명의 시청 각장애 아동의 3개월간 방문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대상자마다 개별 계획을 수립해 장애 정도와 발달 수준에 알맞은 서비스를 지원한다. 헬렌 켈러 센터는 작년 7월부터 시청 각장애 아동 방문 촉각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해왔으며 분기마다 시청 각장애 아동 5번지 물결표 사인 10명을 선발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헬렌 켈러 센터를 통해 촉각치료를 받은 김현준, 3가명, 아동의 어머니는 시청 각장애가 워낙 생소한 장애인데다 연구자료는커녕 전례조차 없어 아이의 교육에 막막함을 느껴왔기에 해당 치료가 더없이 반갑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두려움에 울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조금씩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보인다며 소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교육제도나 복지 서비스 등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팀장은 영유아기 시청각 장애 아동에게 꾸준한 촉각치료는 더 넓은 세상과 교감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는 시청각 장애 아동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헬렌 켈러 센터는 추후 촉각치료 지원 사업을 확장해 촉각치료사 양성 과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치료 과정과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에 전무한 촉각 전문 치료실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한편 시청 각장애 아동 촉각치료 지원 사업을 주도한 미랄복지재단은 2019년 4월 국내 최초로 시청 각장애인 지원센터인 헬렌 켈러 센터의 문을 열고 입법운동과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시청 각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시청 각장애인 지원법, 이하 헬렌 켈러법, 제정에 동의하는 1만 8천여 명의 시민 서명을 전달해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문의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070-8708-9651